숭실대학교 사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문식입니다. 예, 숭실대에는 2021년 올해 이제 부임을 하게 됐고, 그 전까지는 서울대학교 비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비장각 소장 자료들을 조사 정리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그 2년에 한 번씩 이제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홀수해에 유네스코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제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는 짝수해에 등재 신청할 그 자료를 선정을 하고 그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유네스코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이제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래서 이제 비장각에서 이제 일성록을 이제 신청 대상 자료로 선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당시 이제 비장각 소장 자료 중에 조선왕조 실록과 또 승정원 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 차례 순서를 매긴다는 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그 국보 자료이고 우리나라의 그 4대 연대기 중에 하나이고 어떤 그 한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일성록을 이제 국내 예선이랄까요, 이제 그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규정상 이제 한 나라에서는 단독으로는 이제 한 번에 2건까지 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일성록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이 두 가지가 이제 유네스코에 이제 세계기록유산 그 등재 신청을 하게 됐고요. 기록물 다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국정일기이다 보니까 이제 영조대에 시행한 모든 국정 운영의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정조 당대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정조 다음 대왕인 순조대에 가서 이 비장각 검서가 중에 유본예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일성록 범예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요. 이걸 왜 만들게 되냐면 이제 이 일성록을 작성할 때 이 초고를 비장각 검서관들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성록 초본은 어떻게 그 작성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관행은 있었지만 이제 명문화된 매뉴얼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본 작성에 어떤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명문화된 매뉴얼을 만든 것이 이제 일성록 범예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일성록에 어떤 기사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쭉 나오는데 대개 한 11개의 항목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천문류라고 해서 이제 날씨에 관한 것, 특히 이제 강수량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제사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과 신하들이 서로 만나서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 논의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왕한테 올라온 각종 보고서, 상소 뭐 이런 것들, 또 거기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이제 지시를 내렸는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임명하고 또 해직시키고 하는 그러한 것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왕한테 보고한 것, 또 지방의 뭐 암행어사라든가 또 지방관으로 파견된 사람들이 그 지방의 실정을 왕한테 보고한 장계라든가 결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을 시행했을 때 그 결과들, 그 다음에 이제 의검부나 형조에서 제수를 심의하고 어떤 그 처벌했을 때 그 어떤 과정이나 결과들, 이런 각종 그 국정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일성록에 이제 기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다른 연대기에 비해서 일성록에 특히나 좀 더 좀 자세하게 나오니까 뭐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도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일성록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기록되는 그런 자료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제 이재민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국가에서 이들을 이제 구휼한 기록들이라든가 또 아까 말했던 그 형조에서 죄수를 처리한 뭐 이런 기록들, 또 암행어사의 보고서라든가 외국 사신의 보고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히나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왕이 궁 밖으로 행차했을 때 이제 일반 민들이 그 자신들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민원상 자신들의 억울한 일을 왕 앞에 직접 호소하는 그런 내용, 그걸 이제 상언 격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언은 이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글로 써서 올리는 것이고, 격쟁은 일반 백성들 중에 그 한문으로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왕의 행차 옆에서 이제 진이나 꽹과리를 쳐서 소란스럽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자기의 이제 어떤 억울한 사람들을 이제 구두로 호소하는 것을 이제 격쟁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록들, 상언 격쟁 기록이 특히 이제 일성록에 많아요. 그래서 약 상언 격쟁 합해서 약 한 4,000건 정도가 수록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연대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특히나 이제 일성록의 어떤 특징적인 국정 기록으로 주목이 되는 내용들이죠. 지금 말씀하신 반성, 국정, 민심 굉장히 키워드를 잘 뽑으셨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요거를 다 아우르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국왕의 일기라고 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반성의 주체가 바로 이제 국왕이었다라는 것이고, 국왕이 자신의 어떻게 국정을 운영했는가 이거를 이제 반성하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그 상언격쟁 얘기했듯이 어떤 그 백성들의 어떤 억울한 점, 백성들의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왕인 정조 자신이 직접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탕평군주로서의 의지, 이런 것들을 피력한 것이 바로 이 그런 대표적인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일성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국왕의 일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 등재 신청서를 쓸 때도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왕의 일기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국정을 기록하고 국정을 반성하고 또 참고하는 그런 자료들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조선왕조실록도 이런 성격이 있고 승정원 일기도 그렇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되게 이제 일반 관료들, 신하들이 작성을 하는 것이고, 물론 일성록도 나중에는 이제 신하들이 작성을 하지만 그걸 이제 왕이 직접 하나하나 검토해서 재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국왕의 일기라고 하는 이런 성격을 계속 유지해 나가거든요. 전근대 시대의 어떤 그 국가 운영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자신의 어떤 국정 운영이나 또 학문 이런 것들을 일일이 되돌아보고 반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례가 없는 그러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이 이제 유네스코에도 굉장히 어필이 돼서 등재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 국왕의 일기라는 것이 일성록이 갖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실 뭐 정확히 말하면 확인은 안 돼요. 예, 이제 원칙이 그런 것이고, 이 정조의 성격,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 그분의 이제 성격상 분명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규정으로 돼 있고, 정조는 사실 모든 걸 본인이 직접 일일이 챙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고, 실제로 아까 이 초본을 시장과 검서관이 작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특히나 유본예가 이 일성록 본례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조대에 보면은 이 초본을 작성을 잘못해갖고 그것을 문책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검서관이 초본을 작성하면 그걸 바탕으로 각신들이 이제 일기를 완성해서 5일에 한 번씩 국왕한테, 정조한테 올리는 정조가 읽어보고 이거 잘못됐다, 이거 왜 빠졌냐, 이거는 안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왜 들어갔냐, 이런 것들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그 초본을 작성한 검서관들이나 나중에 완성한 각신들이 문책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유본예 본인도 그런 문책을 당한 경험이 2번이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 법례가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정조가 그 꼼꼼하게 체크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 사실 정조 이후에 순조대나 이런 때에도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요. 이 일성록 기록에 어떤 그 착오 때문에 검소관이나 각신들이 이제 그 문책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는 뭐 어느 정도 좀 체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이제 질문을 보면서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019년도에 이제 규장가 특별전시회를 시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획을 했는데 정조를 주제로 특별전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 정조, 군주 정조, 뭐 그래서 이제 정조의 인간적인 면모들, 그다음에 군주로서의 어떤 평평군주로서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성록도 이제 중요한 전시 대상 자료 중에 하나였죠. 정조가 세손 시절에 그 일성록에 이제 1760년부터 현재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1762년에 이제 사망을 하거든요. 정조가 그 아버지 사도세자가 돌아가실 때 어떤 일기를 썼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 시기의 내용을 그 전시를 이제 꾸미면서 그 정조가 사도세자 죽던 그 시기에 정조 일기를 이제 전시를 하자. 이것을 찾아봤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기에 날짜만 쭉 다 날짜는 다 있는데 일기는 하나도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근데 그냥 백지가 아니라 날짜는 써놓고 일기가, 물론 그 일기가 정조가 직접 쓴 건 아니고 나중에 후대에 그 각신들이 다시 정리를 한 일기이기는 하지만 그 일기가 비어져 있는 게 저로서는 되게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만큼 이제 정조가 그 매일매일 일기를 쓰던,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것이 나의 하나의 그 고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정조가 그 시기에 일기를 비워놨다는 건 그만큼 이 정조가 직접 일기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슬픔을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충격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받았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정조의 인간적인 모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조가 자기 아버지의 기록을 굉장히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 자기 아버지의 죽음 이런 것들이 바깥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그 영조 말년에 할아버지 영조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아버지의 그 죽음에 관한 기록을 없애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나중에 실록에 다 실릴 거니까 승정원 일기의 내용은 없애도 되지 않느냐. 아버지가 그런 죽은 사실들이 그 승정원 일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자료거든요. 이게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는, 이런 거는 자식된 도리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영조가 그걸 승인을 해줘갖고 승정원 일기에 있는 사도세자 죽음에 관한 기록을 다 그 삭제를 해요. 세초한다고 하죠. 근데 그 시기에 사도세자의 죽은 그 달에는 비어있는 거는 다른 기록에도 그 기록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승정원 일기에 다 세초해서 버리니까 그걸 참고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정조가 그만큼 슬픔이 컸기 때문에 일기를 쓰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 비극적인 죽음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최대한 없애려고 했던 정조의 의도,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일성록의 그 빈 노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재미있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성록이 좀 늦게 알려진 편이 있어요. 물론 이제 번역은 승정원 일기보다 좀 먼저 시작이 되긴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자료들이 이제 번역을 떠나서 이 자료가 많이 이제 좀 알려지고 활용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료가 공간이 돼야 되는, 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록 같은 경우는 이미 1950년대 말에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 영인본을 편찬을 해갖고 공개를 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었고,
승정원 일기도 역시 이제 훨씬 이른 시기에 그 초소로 된 그 내용들을 이제 정자로 탈초를 해서 그 탈초본, 영인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일성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완간이 된, 영인본이 완간이 된 것이 뭐 90년대 들어서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보급이 좀 늦어진, 연구자들에게도 보급이 늦어진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연구의 활용도도 다른 어떤 그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부족해요. 실록은 실록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실록 자체에 대한 연구, 그건 뭐 실록 같은 경우는 단행본도 여러 번 나왔고, 승정원 일기도 실록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있고 단행본도 나온 게 있는데, 일성록은 아직까지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거의 발랄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논문 몇 편 있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런 그 기초적인 연구가 쌓여야 어떤 대중적인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또 좀 더 활발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고 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알려지는 것도 좀 덜 알려졌고 관심도도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이 구격에 있어서는 아무 그 승정원 일기보다는 또 일성록이 좀 더 빨라요. 그래서 일성록은 지금 예전에 이제 들었을 때는 뭐 3분의 1을 넘어섰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진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정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이 다 완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어떤 활용도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인데 승정원 일기보다는 좀 더 활용도는 높아질 가능성도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일성록을 실제 연구에 활용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성록 그 자체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자들의 몫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아까 뭐 전시 구상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특히나 이제 기존의 연구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떤 그 대중의 입장에서 또 학생의 입장에서 일성록을 이렇게 접근하면은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까 전시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일성록을 홍보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또 이제 일성록이 이제 번역이 많이 됐으니까 재미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각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그 내용적인 부분도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일성록을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는데 좋은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